우리가 조금 더 좋은 도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시가 재구성돼야 될 건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서설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화면을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 내용의 제목은 4대 문안 인구 30만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그 강의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목을 통해서 이 개념이 좀 탑재가 돼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그 핵심이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 사대문안 인구가 지금 8만 몇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사대문안 인구 30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사대문안 인구를 한 4배, 한 4배 가까이 좀 키워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고, 그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그 저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급적 제가 하여간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그 항목으로 제가 발표를 할 텐데, 처음에는 일단 우리 사대문 안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인구가 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인구는 이제 상주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기 주거가 있는 분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도심 인구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부지개떡 건축의 개념을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이 국내외의 다른 구도심하고 좀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장이 그래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라는 것까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제안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도성구라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대문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대문안은 잘 아시죠? 그 기본적으로 서울 성곽, 한양 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으로 보면 한 1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하면은 이 사대문 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울 성곽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리, 4km 정도 폭으로 이제 서울 성곽 주변에 띠 같은 땅이 있었는데 그건 성저심리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이제 한양이라고 했던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저심리는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전원지대 같은 곳이어서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야채 같은 걸 공급하기 위한 경작지가 많이 있었다 그러고 그 그냥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시골 같은 풍경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경조 오부도라고 해서 옛날 그 조선시대에 그렸던 그림인데 당연히 축척 같은 거 잘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명확하게 한양도성과 그 주변에 있는 성저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오른쪽은 이제 제가 네이버 지도에다가 한번 직접 이렇게 따서 그려본 거예요. 가운데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한양도성이고 뭐 서울성곽, 한양도성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오늘 그냥 한양도성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파란색으로 된 게 성저심리인데 뭐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좀 얇고 그렇죠. 근데 이 성저심리의 상당 부분이 소위 요즘 얘기하는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마포와 용산과 성수 그게 이전으로 치면 다 그 소위 이 성저심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의 변화 과정입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조선 초에 개국하면서 수도로 정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 몇 단계로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은 현재 서울시 면적은 그냥 1963년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서울이 현재와 같은 경계를 갖게 된 거는 약간 뭐 마이너한 차이는 좀 있다고 하지만 1960년, 63년에 대거 저 강서 지역, 그다음에 강남 지역, 그다음에 강북구, 도봉산 그쪽 지역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오늘날 같은 면적 체계를 갖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그냥 자치구의 경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구가 25개가 있다고 하고 서울 인구는 1000만이 좀 안 돼서 지금 95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자치구당 평균 한 40만 조금 안 되게 인구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문 안은 그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하기 전에 뭐 다들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법정동과 행정동을 섞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통이동은 법정동의 이름입니다. 근데 행정동으로는 저는 사직동 주민이더라고요. 이 지도에 보면 사직동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 각종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러 갈 때는 저도 이제 사직동 주민센터를 가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빨갛게 그려져 있는 게 그 한양도성의 궤적인데 그게 일부 동에서 보면 행정동의 가운데 지역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공동, 회원동 같은 데가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구 센서스 같은 걸 들여다보면 행정동 기준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법정동까지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자료를 얻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대문항 인구가 얼마 되냐라는 걸 알아보려면 저 한양도성의 궤적을 살펴본 다음에 그 궤적 내부에 있는 법정동들을 기준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고 다행히 어떤 통계에 그 숫자가 나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오늘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부가 될 텐데 사대문 안, 즉 한양도성 안의 어떤 면적과 인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보통 우리가 사대문 안 그러면 종로구와 중구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종로구 중에 사대문 밖으로 나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쪽에 창신동, 그다음에 서쪽에 이제 그 교남동, 교북동일 거예요. 그다음에 저 북쪽에 이제 평창동, 구기동 같은 종로구지만 여기는 이제 사대문 밖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들은 원래 동대문구나 서대문구에 속했던 지역들이 종로구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편입이 됐다고 하고요.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있는 뭐 장충동 이런 지역은 사대문 밖이고 그 서쪽에 있는 그 뭐 서울역 있고 한데 거기도 아마 회원동으로 아마 돼 있을 텐데 거기도 회원동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그러니까 명동 인근에도 회원동이 있는데 그 그래서 그 종로하고 중구가 이제 사대문을 차지하고 있는 두 행정구역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알파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 지역에 또 인구가 되게 많아서 그 저 지역을 빼고 나면은 이제 사대문안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로라는 이름 굉장히 오래됐는데 종로구, 중구, 행정구역에서 종로구와 중구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둘 다 일제시대에 지정이 됐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라는 거고 중구는 딱 보시기에도 그 명백하잖아요. 가운데 있으니까 중구인데
뭐 이 똑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은 뭐 일본에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도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총 면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16.657 평방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냥 16, 뭐 17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참고로 한양도성 길이는 18km가 좀 넘는데, 그게 이제 도상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사까지 감안하면 한 2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그 좀 평소에 많이 걷고 그러신 분들은 하루에 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인구 변동을 보면요. 이 숫자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취합을 한 건데, 조선 후기에는 사대문안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됐다가 1980년대에 2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강남 개발이 1970년대부터 되면서 그때 인구가 많이 강남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80년대에 정점을 찍었던 거는 당시에 여전히 또 인구가 한쪽에서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7천 명, 그러니까 30만 인구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한 3배 정도를 추가 확보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어, 그 인구 밀도를 보면 5천 명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제곱킬로미터당. 서울 전체는 그 3배 정도 되는 16,461명이고, 바르셀로나하고 서울이 인구 밀도 비슷하더라고요. 파리는 놀랍게도 서울보다 인구 밀도 높고요. 뉴욕은 뉴욕시 전체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데 반해서 맨하탄은 74,870명이니까 뭐 엄청나게 고밀도 도시라는 거 알 수 있고 베를린은 실제로 가봐도 느껴지지만 그 녹지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대문보다도 적은 인구 밀도가 낮아요. 4천 명 조금 넘는 정도고 도쿄의 경우에는 또 5천 명 정도 넘습니다. 근데 도쿄도 아시겠지만 도쿄도니까 그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 이제 도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 거죠. 참고로 이왕 종로구 중구 말씀드렸으니까 그 2025년 그 올해 초에 기준 종로구와 중구 인구는 합치면 25만 8,043명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많은 인구는 아닌 것이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은 종로구하고 중구 면적이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없는데 아까 서울 시내에 자치구가 25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평균 인구가 한 40만 명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두 구의 인구가 정말 형편없이 적은 거죠. 중구는 어느 정도냐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그 성립이 안 돼서 성동 그 인접한 성동구의 성동을인가라는 선거구를 끌어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 지금 그 구도심 내의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 이게 19세기 말의 한양인데 이때는 한양 기본적으로 단층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평면적인 밀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직적으로는 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단층이었기 때문에 결국 건축가들이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결국 건폐율이 용적률이 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엄청나게 저밀도 도시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몇 개의 건물들이 닫힌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알죠. 저 광화문은 그냥 무르고 뒤에 있는 근정전은 겉으로 보면은 닫힌 건물인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제 통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단층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비교적 근대까지 왔을 때도 비록 많은 근대 건축들이 지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도시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고 이게 1972년의 항공사진인데 이걸 보시면 정말 필지들이 아주 작고 그 안에 평면적으로는 집들이 되게 조밀하게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한옥이 보이면서 단층 건물이죠. 그 전반적인 도시의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답답해 보일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건물들의 거의 대부분이 단층 내지는 저층 건물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도시 전체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미 1966년에 이호철이라는 소설가가 서울은 만 원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후에 그 진행됐던 강남 개발의 무슨 신호탄 같은 그런 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서 말하는 서울은 당연히 현재 강남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 강북 지역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수많은 한옥이 있었고 그 한옥의 상당 부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거라기보다 이제 일제시대에 지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레노베이션 한 그 가회동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상이자라는 한옥인데 이게 집 자체가 16평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땅이 20평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지금까지 했던 역대급으로 제일 작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이 집 주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집 사기 전에 이 집에 3대가 살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하드웨어는 고밀도가 아닌데 그 사람 부족한 하드웨어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빽빽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저러한 단층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도 뭐 1980년대 중반 정도에 25만까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저보다 좀 윗세대 어르신들 이 옛날 서울 구도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추억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집에서 굉장히 빽빽하게 살았던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 상주 인구를 늘려보자고 얘기할 때는 이제 저런 하드웨어만 갖고는 그거 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유형을 제안을 해서 그 유형이 얼마나 그러한 목적에 이제 적합할 것인가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상주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몇 가지 현상들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현상은 당장 제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저희 사무실 앞에 그 골목 풍경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눈치러 나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게 원래 눈은 유권자가 치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치우죠. 근데 그 얘기는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고 어린 애들 시키진 않고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잠을 잔 어른이면은 그 동네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눈치 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유권자가 없다는 얘기고 유권자가 없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정치권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겨요. 뭐 인프라가 낙후된다든지 제가 지금 서촌에 살고 있는데 서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주민을 더 쾌적하게 살게 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이 지역에 더 많은 유동인구, 즉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눈치 우는 사람이 줄어들면 유권자가 줄어드는 거고 유권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동네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사대문 전역에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통이동에 이 송이동 마을마당이라고 굉장히 예쁜 도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쯤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막 주민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플랜카드도 갖다 걸고 그래서 상당히 투쟁을 벌인 결과 결국은 다시 공원을 서울시가 사서 재조성공사까지 해갖고 현재까지 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유권자가 줄어든 지역의 비극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언론 같은 데서 선거 있을 때마다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정작 여기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정치 1번지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 1번지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이상 저런 타이틀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서울에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도심이 뻥 비는 현상이 생겼을까를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수도권 인구 밀도인데요. 그 뭐 당연히 지날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건데 서울 권역,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서울 권역만 보면 의외로 외곽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비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인구 밀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 한양도성 내부, 사대문 내부는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서울시 경계를 넘어선 수도권 지역들이 색깔이 진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만큼 서울이 광역화됐다는 얘기인데 그 광역화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심이 공동화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 비자족적 신도시를 굉장히 많이 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은 인프라를 또 지어야 되고 그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도심에 살고 있던 인구를 외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길래 도시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짐작하는 데는 거기에 뭐 어떤 경제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뭐 일단은 제가 뭐 건축가니까 오늘은 그냥 건축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GTX 같은 걸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면 GTX에 마치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 같이 얘기들 하시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파주 운정역까지 가는 GTX 선이 개통이 돼서 제가 체험 삼아 한번 타봤는데 수평적인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 GTX는 아시다시피 대심도로 엄청나게 깊게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지상으로 한번 나오려면은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뭐 에스컬레이터를 거의 12번을 타야 된다든가 뭐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걸 매일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종착역인 운정역이라는 데 딱 내려봤더니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GTX역까지 가는 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수도권이 광역화되지 않고 구도심의 상당수의 인구를 채워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 뒤에 깔려 있는 것은 일종의 도시계획적인 사고방식인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소위 기능주의적인 조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펑셔널 그 조닝이라고 그래서 도시를 피자 조각 자르듯이 여긴 업무, 여긴 상업, 여긴 주거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과 업무 지역을 분리를 하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 지역에서는 딱 주거만 일어나는 거예요. 업무 지역에서는 딱 일만 합니다. 그럼 그 사이는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번씩 엄청난 인구가 대량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심지어는 뭐 GTX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동원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원래 워낙에 도시란 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싶은 입장이죠. 도시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적어도 현지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평균 이동 거리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주거 지역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고 실제로 이 이름은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프랑스의 이제 도시를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발레리 쥘레조라는 분이 뭐 한 10년 넘었 10년 정도 됐을까요? 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그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인구에 회자됐던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파트가 그 이 중에서는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가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제 같은 그 주거 용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복합적인 기능이 있는 주거는 물론 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리긴 합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단지용으로 구성이 되면서 결국은 단일 용도의 주거용 건물로만 이제 형성이 되고 뭐 일부 상가가 좀 있고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이 이런 거죠. 우리 그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OECD에서 불명예스러운 기록 몇 개를 한국이 갖고 있죠. 뭐 자살률 1위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최장 평균 왕복 시간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1시간 22분이랍니다. 근데 저게 평균이니까 어떤 분은 뭐 30분 안짝인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2시간이 넘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매일같이 1년 365일 계속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삶에 주는 부담도 부담이겠거니와 그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탄소 발자국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제 주장처럼 만약에 구도심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늘어나는 인구를 과연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한테 도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밀도와 복합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합했을 때 그 밑에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시는 어느 정도의 밀도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도시가 마땅히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밀도와 복합의 개념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통적인 도시계획 하에서 지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것이 주거용이 됐건 업무용이 됐건 상업용이 됐건 결국은 모든 층이 동일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굳이 전통의 떡에 비유하자면 시루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진 보시면 같은 층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층마다 좀 서로 다른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마침 또 전통 떡 중에 무지개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개념을 받아들이시고 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한반도 건축의 역사는 뭐 아주 뭐 까마득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건축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시루떡 건축의 역사입니다. 우린 그만큼 복합 건축의 전통이 굉장히 약한 나라고 그 복합 건축의 전통이 약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그 소위 뭐 영어로 얘기했을 때 sustainable, 즉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2015년에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 표지 디자인 해주신 분이 또 실제 무지개떡의 이제 색깔을 잘 참조해서 디자인을 이제 그 예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4대 문안 앞으로 늘어날 4대 문안의 새로운 인구를 담을 그릇을 제가 이제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생 때, 뭐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1984년인가에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인사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관운동이라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 과제를 내주면서 거기에 뭔가 이 지역에 필요할 것 같은 이제 건물을 설계해 보라고 한 건데, 뭐 예나 지금이나 건축가들한테 소위 사이트 답사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답사만 하지 않고 또 어디 가서 또 뭘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학생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여서
그 놀기 좋은 인사동에 가가지고 신나게 저녁 시간까지 동동주와 파전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인사동이 술 한잔하고 딱 나와보니까 거리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인사동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주거가 인사동을 떠난 결과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상업과 주거가 그렇다면 그 나란히 옆으로 있지 않고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으면은 주거 환경을 비교적 쾌적하게 유지하면서도 상업의 밀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꼭대기에는 뭐 심지어는 중정이 있는 그 주거가 올라가 있는 그 건물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저게 이제 그때 제가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뭐 유사한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겁니다. 과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뭐 무지개떡 건축은 이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 사람은 건축가인데 그 도시계획가가 아닌데 도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뜻밖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그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필지 단위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제가 설계하는 그 건축 안에 어떤 도시계획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집합을 이뤘을 때 상당한 시너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개별 건물 안에 도시의 집합의 논리라든지 뭐 밀도의 논리라든지 복합의 논리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한 것이 이제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이 5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5가지를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무지개떡 건축은 기본적으로 최소입니다, 이게. 최소 5층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용적률은 한 250% 내외 내지는 그거보다 높은 용적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얘기니까 도시 전체의 용적률이 한 250에서 300 정도가 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일반적인 도시의 어떤 밀도로서는 나름 상당히 고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리가 아까 서울보다 인구밀도 더 높다고 그랬는데 파리 가서 보시면 6, 7층 정도의 건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고층 빌딩 거의 없고. 그런데 파리의 평균 그 용적률이 25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 숫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용적률은 얼마냐? 아, 서울은 뭐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으니까 용적률이 파리보다 훨씬 높겠지? 전혀 아닙니다. 서울 용적률은 총계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놀라실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고층 빌딩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서울을 다녀보시면 그 이면에는 여전히 저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5층도 안 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계속 깎아먹은 거죠. 그런 건물들이. 그래서 모름지기 도시에 지어지는 건물은 최소 5층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실제로 무지개 떡을 가지고 저 모형을 만든 건데, 그, 저 사진 찍고서 그 떡은 먹었죠. 그래서 뭐, 저 개념적으로 정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모형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2015년에 이런 내용을 갖고 책을 썼더니, 그게 이제 책이 좀 알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러니까 5층을 지어야 된다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의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최소 5층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 5라는 숫자가 아마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꽂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다시 스케치를 좀 해가지고 강의 때 쓰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그 무지개떡 건축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도심 중에서도 도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층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린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이제 여기서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복합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층부는 어차피 주거가 들어가긴 적당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면한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바로 그 위층은 그 뭐 디자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뭐 예약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뭐 업무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지개떡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꼭 주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지금 한 5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대기층 주거가 있는 층에는 꼭 마당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 복합이라는 것이 주는 독특한 정서가 있는데 그 서울 시내나 우리 전국을 다니다 보면 누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가가 깊게 개입을 했던 지역도 아니고 뭐 하나하나 개별 건물이 특별할 것도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무지개떡 지역이 된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핫플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서촌이나 경리단길, 홍대 앞 이런 데들이 다 원래 이렇게 무지개떡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동네가 뜨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그렇게 해서 주거가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옛날에 홍대 앞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가로수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경리단길에도 심지어는 2층, 3층은 사람들이 사는 주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상업화되면서 그런 주거들이 나가고 거기가 다시 또 다른 상업시설이 되면 그 동네의 매력이 딱 떨어집니다. 소초는 다행히 그 밸런스를 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이 동네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일부러 방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옆에서 들어보면 야, 여기 참 좋지 않아? 유럽 같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개별 건물들이 유럽에 있는 건물들 같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가면 그런 지역만이 독특하게 풍기는 도시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조건은 외부 계단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으로 무지개떡 건축의 대부분의 조건은 그 복합과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복합이었잖아요. 그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부터 뭐냐면은 조금 더 이거를 거리 친화적인 그리고 보행자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단 저는 이런 건물들은 그 적어도 저층부에는 외부 계단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계단은 걸어 올라가기 싫어하는데 외부 계단이 이렇게 시원하게 개방돼 있고 그러면 한 층, 두 층 같은 정도 올라가는 거는 개의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하 1층이나 지상 2층 정도까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계단으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전면 도로가 이제 건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무지개떡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여기 오늘 저희 빨간색은 저희 회사 로고인데 저희 회사 로고가 들어있는 사진들은 이제 저희가 설계한 건물이라는 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개 건물은 다 저희가 설계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조건 네 번째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대지 면적이 500 스퀘어미터 이상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을 텐데, 그 필지 중에 가장 개수가 많은 필지는 대충 70평 내지 80평 정도 되는 필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스퀘어미터, 제곱미터로 바꾸면은 그게 한 210, 250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지를 두 개를 합치면 그게 5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 그 70평, 80평짜리 그 토지 구획을 원래 할 때 그 의미는 워낙이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걸 전제로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 점점 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었던 땅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마침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다가구 연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거리에 면한 건물의 1층이 다 주차장이 됩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요 왼쪽 위에 이 사진은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골목에서 한두 블록만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딱 있는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무지개떡 건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주차가 문제인데요. 뭐 공용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주차장법을 좀 바꿔가지고 주차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준다든지 이미 서울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주차장 설치 억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조건이 현재와 같다고 하면은 이 필지 두 개를 합치면 그 가까스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건물 가로변에 면한 건물들의 1층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도배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가 뭐 유럽의 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이유는 길가 옆에 보면 예쁜 가게들이 쭉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물론 자동차가 도래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저렇겠지만 저기도 어떤가 무슨 방법으로는 주차를 해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도시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개별 필지에서 그걸 만들기가 힘들면 그 몇 개의 필지가 모여갖고 지하 주차장은 공동 개발을 하고 그 위에는 또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우리 도시를 현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고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옥상에는 좀 마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옆에 옥상 정원이라고 그려놓고 이렇게 그 써놓고서는 그 이 취소 표시를 했는데 저는 옥상 정원과 옥상 마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옥상 마당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즉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서로 연접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실외 공간, 즉 마당이 마치 옛날 한옥의 마당처럼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냥 뭐 꽃이나 풀만 심는 그런 정원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시에 평지붕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항공사진인데 뭐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와 서울이 옥상 녹화 굉장히 잘 왔다라고 뭐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근데 서울시 옥상 면적을 서울시 총 가구 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14평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14평은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로 이렇게 저 작은 그 면적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정도가 면적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뭐 조그만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심지어는 도심 캠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상은 교외의 대안이다라는 생각 항상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옥상 자원이 저것도 공간 자원인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원이 이렇게 풍성한 도시에서 우리가 텃밭 가꾸고 야외 생활 맛보겠다고 주말에 막 몇 시간씩 막히는 길을 달려가지고 굳이
교회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건물의 옥상에는 마당을 만들어서 개인도 그러한 마당의 혜택을 누리지만 도시 전체도 자연스럽게 녹화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건 가상의 그림인데 저희 소촌에 있는 한 길인데요. 이 여기 있는 건물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한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이 다 무지개떡인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합성을 해가지고 만약 이 가로변에 이 정도 해 5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쭉 연속해서 들어서는데 이 건물들이 다 무지개떡이라고 하면 도시의 풍경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걸 이제 연상을 해본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옥상마다 저렇게 마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산이 있잖아요. 또 산을 다 바라볼 수 있고 그 도심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뭐 가게에서 나오는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많이 악화가 되니까 이게 수직으로 일반적인 도시 기능과 주거를 분리해서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 그 건축의 거의 대부분 이제 시루떡 건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무지개떡 건축의 전통이 없었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일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2층 한옥상가라는 것인데요. 그 2층 한옥상가는 물론 그 조선시대에도 2층으로 된 목조 건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지금도 덕수궁에 가면 서거당인가라는 건물이 있고 뭐 몇몇 일부 예들이 있긴 한데 2층 한옥이 하나의 건축 유형으로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개항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항하면서 이제 우리가 부산, 원산, 인천을 이제 개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상업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일본은 근대 건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이유였기 때문에 뭐 초기에는 벽돌, 이후에는 뭐 콘크리트로 된 다층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이제 그 한국으로 왔던 거죠.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상인, 조선 상인들이 전통 건축의 구법을 가지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위 밀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게 2층 한옥 상가인데, 아래층에 가게가 있고 위에 사람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한옥 강의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통 한옥에서 사람이 자는 방은 이제 온도를 놔야 되는데 그 전통 온도를 놓기 위한 그 추결층을 구성하기 위한 그 이 구조가 엄청나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게다가 이제 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목조 주택의 2층에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수 보일러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저 당시에 저런 한옥 상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저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저것도 관운동인데 그 인사동이죠 뭐. 그 길가에는 저렇게 길게 된 2층 상가 건물이 들어가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아래층 가게를 쓰고 위는 주로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걸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 사냐면 그 뒤에 그냥 일반 살림집 한옥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인데 수평적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이죠. 그런데 저게 감당할 수 있는 상업의 밀도라고 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2층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더 상업의 밀도가 높아지면 결국 이제 2층 한옥상가는 철거되고 그 철거된 2층 한옥상가 하나가 지금 덕성여대 저 그 수유리 그 캠퍼스에 하나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더 높은 건물 뭐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 같은 게 올라가고 동네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면 그 뒤에 살림집 한옥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이사를 나가고 그 살림집 한옥은 그 마당을 이제 다른 재료로 덮고
그 처마 밑까지 방을 다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한정식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사동 가면 많은 한정식 집들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거 옥인동에 있는 한옥상가인데 저 집도 지금 가서 보면 그 뒤에 딱 오른쪽에 있는 도면처럼 살림집 한옥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한국식 주상복합 건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일본 식민지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최초로 도입한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주로 193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이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냐라는 거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 역사학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대충 이 두 개 정도가 제일 앞선 아파트의 사례들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두 개가 다 살아남아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건 충정 아파트라서 충정로에 있는 건데 원래는 저 흑백 사진처럼 생겼지만 앞에 충정로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이 뭐 상당 부분 깎여 나가 지금은 이제 저런 형태로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회원동에 있는 이제 미쿠니 아파트라는 건데 저건 다행히 지금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그래서 그 저 충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저 흑백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딱 주거처럼 생겼는데 아래 뭔가 다른 시설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기에 일식당, 그러니까 생선 파는 그 스시집 같은 게 있었고 옆에 또 뭐 생선 가게 같은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그런지 지금도 충정 아파트는 아래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상가 아파트입니다. 즉 한국 최초의 아파트들 중에 상가 아파트들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에 이런 상가 아파트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제가 신문 연재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단행본으로 냈는데 이제 가장 도시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단행본인데 그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꽤 자세하게 그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알 같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해방은 됐는데 한국 전쟁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전후 복구 기간이 됐습니다. 그 1957년 1월 7일이면 전후 복구 기간이죠.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그때 국무회의록의 내용인데 참고로 요 국무회의록 요 내용은 너무 안타깝게도 저 돌아가신 서울시립대 박철수 교수님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생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국무회의 기록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덕국의 백린 같은 도시를 만들자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덕국은 독일이고요. 백림은 베를린인데 이 자세하게 내용을 읽어보면 아래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주거를 지면 토지 이용의 효율을 올릴 뿐 아니라 도시 미관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1957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전후 복구 기간 중에 유럽 도시의 건축 유형을 논하면서 나라의 어떤 정책을 정하는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건축 유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려면 상당한 해외 각국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고 견문이 넓은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내각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게 저 대면 강의 같으면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이 청중 여러분들의 눈길을 한번 쫙 훑으면서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그 이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 이게 온라인 이제 그런 게 좀 안 됩니다. 네, 저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분은 실제로 미국에서 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193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순방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베를린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2차 대전으로 파괴가 되기 전에 이제 베를린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상당히 많은 상가 주택, 상가 아파트들이 지어집니다. 그중에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헐렸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관문 빌딩이라는 것인데 서울역을 등지고 왼쪽 북쪽을 바라보면 지금도 코너에 저 건물이 있는데 특히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야, 저게 시대를 감안했을 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층은 원형 기둥을 쓰면서 층골 기준 높였고 그 위에 2, 3, 4층이 주거인데 굉장히 거대한 창을 이렇게 엇갈리게 배치를 하면서 그 자세히 보면 저 건물이 코너에 있는 그 둥그런 건물이잖아요. 그 코너가 갖고 있는 속도감을 건물 인면에 표시한 것 같은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마 이게 서울역 앞에 있기 때문에 수도의 관문이다 그래서 관문 빌딩이라고 한 것 같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이렇게 간판으로 뒤덮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1966년의 사진인데 그 저런 간판을 다 걷어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모던한 건물이 그 서울 시내 간선도로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운상가는 1967년에 지어졌는데 뭐 워낙 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물이 됐습니다마는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건축가 학생들이 세운상가를 도시재생의 이제 아이콘처럼 생각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하러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을 보는 시선이 연령별로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만 해도 도심에 있는 이런 식의 건물을 계속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이런 건물들을 되게 잘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댄스 파티 장면이에요. 저분들이 근대 시기에 복장을 하고 서울의 주요한 공간들을 다니면서 저렇게 하루 종일 파티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다만 이 세운상가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입주해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이어폰을 끼고 이제 저 댄스 파티를 하는 거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웃기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오래된 건물들을 상당히 자기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운상가는 아시다시피 뭐 한 개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주요 동들의 인면을 어, 촬영한 것인데 이제 오늘 보시는 사진 중에 그, 저 옛날 자료 사진이 아닌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찍은 건데 짐작하시겠지만 일부 사진들은 상당히 목숨을 걸고 이제 촬영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 1년 후에 이제 낙원 빌딩, 우리한테 보통 낙원 상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위에 한 2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68년도 건물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완공이 됐는데 이 건물은 중정이 일품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면 중정 벽에 이렇게 저 부조가 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이 한 작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무렵에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각가로는 김세중 선생 같은 분이 계시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갖고 혹시 이게 어느 분 작업인가 알아봤는데 좀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현장 노동자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현장 노동자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근데 이 낙원 아파트는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 있는데 정말 저기 들어가 보면 아마도 서울 시내에서 종경건축을 제외하고는 가장 경건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 경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 눈치껏 잘 가서 보시면 상당히 신기한 공간을 체험하실 수 있게 이게 평면입니다.
이게 왼쪽이 이제 아파트층의 평면이고 오른쪽이 상가층의 평면인데 이 아파트층의 평면은 그 미국이 그 2차 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전후에 그 지었던 미국의 그 미국식 아파트의 평면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면에 보면은 한국말이 없고 영어로 돼 있는 걸 봐서는 어쩌면 저 부분의 설계는 미국에서 설계를 사왔든지 아니면 뭐 미국 건축가가 한국에서 작업을 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설계했든지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이제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행히 제 지인 한 분이 저기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 매물로는 전혀 나오는 데가 없고 젊은 부부들이 되게 들어오고 싶어서 그 이 임대 시장은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관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답사를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 건물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게 되는데 특히 이 건물을 답사를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한 게 건물 1층에 이제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동산 사무소가 그걸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위에 아파트에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한참 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낙원상가 낙원 아파트에 사시는 경험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은 산보는 그냥 종묘 같은 데 가고 직장은 대부분 걸어간다. 시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뭐 택시를 타고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세브란스도 가고 삼성 그 저 병원도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 낙원 빌딩 그 지하 그 1층은 도로잖아요. 그 지하에 전통시장이 있거든요. 낙원시장이라고. 근데 그 지하에 시장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지하에 시장이 있는데 우리 집 냉장고가 왜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주말에 무슨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갖고서 뭐 바이원 게런 프리 뭐 두 개 사면 하나 더 줘요.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줘요. 뭐 이런 거 사갖고서 잔뜩 집안에다 쟁여놓는 거를 굉장히 문명화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는 집 바로 근처에 식료품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날 먹을 것만 딱딱 사다가 그 처리할 수 있으면 정말 자기 집 냉장고 클 필요도 없고 같은 논리도 자기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도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실 그때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저걸 나중에 묶어서 책을 썼을 때 가장 도시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다른 한국 도시에 있었던 무지개떡 건축인데 이건 뭐 무지개떡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실험 같아요. 이게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건데 대신 시장 대신 아파트. 그러니까 이름이 항상 두 개입니다. 위는 아파트 밑은 시장. 이게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사다리꼴 대지 위, 그 기단 위에 이제 Y자형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Y자형은 건축 설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채광하고 환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유형이죠. 그래서 호텔, 우리 뭐 조선 호텔이 지금 저 유형이고 그래서 호텔, 병원, 심지어 감옥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은 저 Y자를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다만 단점은 저 안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방향 감각이 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파트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기서 사니까. 그 심지어 또 저 건물이 가서 보면 심지어는 스키 플로어예요. 반층씩 또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플랜인데 1971년도에 이제
이런 시장과 공동주거를 결합하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외장재가 벽돌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을 그 이유로 해서 아, 옛날 상가 아파트를 굉장히 낡고 초라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새 거였을 때를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당대의 타워 팰리스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평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다리꼴 위에 Y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기학 매니아가 설계한 건물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설계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세 개의 강의를 하면서 그중에 첫 번 강의에서 이제 한국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했던 건축가 유령화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이 건물에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도의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던 분이면 우리가 그분 이름을 당연히 알아야죠. 건축계에서 그분을 기억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아마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 차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과 공동주거를 결합하는 거. 그러면서 그 MVRDV라고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로테르담에다가 설계했던 마켓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거를 이제 서울에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발표를 했어요. 물론 뭐 조형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미 1971년 당시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실험했거든요. 근데 왜 국내 사례는 레퍼런스로 쓸 수 없다고들 생각하는 것인지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은 1982년에 저 대구에 지어진 건물인데 설계자가 무려 김석철 선생입니다. 저 예술의 전당 설계하신.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예술의 전당 설계하시기 전에 30대 중반에 이 건물을 설계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든 테라스라는 건물이고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사진은 현장에 가면 다시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다 철거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걸 그 사진도 찍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도시적인 삶에도 수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방송에서 보시고 그 상당히 아마 그 감명을 받으셨는지 그 3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 저도 그것 때문에 뭐 대구에 한 이틀 출장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그 가슴 아프게 바라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한양 가든 테라스를 치시면 동영상이 몇 개 올라올 텐데 그중에 이 3부작 다큐멘터리 축약본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보실 수 있냐면은 조회수가 엄청나요.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를 갖고 있는 동영상을 찾으시면 그 이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뭐 저도 거기서 좀 인터뷰 같은 것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19세대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둘이 셋백을 하면서 각 집마다 이렇게 마당이 있고 한 그런 아파트죠. 그러니까 사실은 밀도 면에서나 복합 면에서 손색이 없는 건물인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철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1층도 상당히 근사하고 지하에 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뭐 지하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요즘도 저렇게 넓은 에스컬레이터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사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살기 편했고 그 사람들도 놀러 오면 다 좋아했고 정말 떠나기 싫다. 뭐 그러한 인터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이러한 무지개 또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그
책도 쓰고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런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주제로 또 지금까지 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를 가졌어요. 여기 보고 계시는 거는 다 용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러긴 하지만 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이 잠을 자고 그 숙식을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강의 3부 그 국내외 구도심 사례라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대문 인구 8만 7천 명에서 30만이 되려면 그 뭐 38이 24, 48이 32니까 3배하고 4배 사이 중간 어디쯤만큼의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겠나? 뭐 그거를 이제 조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의 도시계획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으냐면은 그 이전에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서울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도시를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 지역별로 이제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거죠. 그 사이는 이제 인구의 대량 이동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굉장히 한계도 많고 문제도 많이 익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도시계획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또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준비를 못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겪잖아요. 근데 산업혁명기의 도시를 보면요. 정말 그 굉장히 끔찍한 풍경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냥 사람이 사는 지역 한복판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 굴뚝에서 뭐 연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런던의 스모그도 결국 그래서 생긴 거고 지금 런던에 스모그 있다는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그 발생했던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도시계획가들 뭐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제 프랑스의 토니 가르니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그 산업도시 계획안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도시를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가장 위치가 좋고 공기가 맑은 데 주거가 들어가고 공공시설이나 병원이 밀집한 지역이 있고 비교적 저지대면서 철도역하고 강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공장들이 들어가는 그 우리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 시테 앵듀스트리엘이라는 그러한 계획안이 있는데 그 그걸 한번 보시면 그 토니 가르니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도시를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100년 전 세계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도시계획의 기본 생각들이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류가 뭐를 깨닫게 됐냐 하면 그 기능주의적인 조닝에 의해서 지역별로 도시의 기능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를 대량의 인구가 이동하도록 돼 있는 기존의 그 도시들보다 그 여러 가지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따라서 인구의 대량 이동이 적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반경이 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코로나 상황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계획 자체 방향이 많이 변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파리시에서 발표한 15분 도시라는 건데 워낙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내막을 말씀드리면 파리시가 코로나 중간에 시장 선거를 했는데 안느 이달고라는 그때 당시 이제 여자 시장이 재선을 위해서 그 캠페인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르본느 대학에 있는 모레노인가라는 이제 도시 건축 그쪽 그 전문가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
아이디어를 이제 자기 정치 슬로건으로 쓴 거예요. 물론 파리에서 살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리 전역을 상대로 하는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일부 지역을 상대로 하는 그 아이디어였고 그 현실적인 실효성도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아이디어의 핵심 뭐냐면 걷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내에 일상생활이 다 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주말에 기차 타고 어디 멀리 놀러 갔다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중의 일상은 비교적 좁은 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 이론의 핵심인데 보시면 뭐 그림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만화처럼 되게 예쁘게 잘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로 저 아이디어가 퍼져나갔고 서울시도 한 2년쯤 전에 그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저게 이제 코로나 때 묻혀가지고 언론에 관심을 잘 못 끌었지만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왼쪽을 보시면 서울시가 지금까지 소위 용도 지역제라고 그래갖고 도시를 파이 조각 자르듯이 하는 전통적인 그 조닝에 의한 도시계획을 해왔는데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다기능 복합 용도의 도시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는 규모가 좀 큰 도시니까 파리시의 15분 도시보다는 조금 확대돼서 이제 30분 도시라는 표현을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저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로 실현되느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중요한 건 이 도시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좀 관점 하나 깔아놓고 이제 도시들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 도시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도시는 제가 오늘 주로 서울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구도심이 다 쇠락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쇠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있던 건물이 낡아간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 그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계획을 처음에 할 때부터 비어있는 중심이 그 설계의 어떤 그 슬로건이었어요. 물론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오늘 얘기하는 비어있는 중심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 그래서 세종시가 완벽하게 제로에서부터 시작한 계획 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출퇴근도 굉장히 어렵고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굉장히 기형적인 도시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대구에 같은 경우는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이제 대구 그 읍성이 있었던 구도심인데 한국에 있는 여러 대도시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구도심이 잘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도 지금 구도심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쇠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 하면 대구의 그 일제시대에 지어졌던 한국인이 운영했던 백화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영당이라고. 그게 철거 직전에 대구시가 매입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대구 구도심의 이제 근대 건축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큰 세미나가 열려서 저도 거기 가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대구의 이제 비전은 뭐냐면은 대구가 옛날부터 교육 도시인데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대구 동성로가 이제 대구의 굉장히 중요한 상업 가로죠. 거기 일대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대구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발표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홍준표 그 씨가 저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저 행사도 참석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저 이 대도시들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고 슬라이드는 준비 안 했지만 부산 가보시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좀 볼게요. 이건 바르셀로나인데 제가 아까 서울의 인구 밀도 그래프 보여드렸죠. 중심이 오히려 비어 있는. 근데 바르셀로나는 딱 그렇지 않아요. 중심으로 갈수록
색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바르셀로나 시내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풍경인데 소위 말하는 유러피안 페리메터 블록이라는 것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고 가만히 보면 저 도시들이 그 하나하나 그 건물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바르셀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도시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저 왼쪽 위 사진의 가운데 있는 건물이 좀 꾸불꾸불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바로 잘 아시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카사밀라인데 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잖아요. 근데 저 건물 실제로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한테 저 건물이 알려져 있는 거는 저 가우디의 파격적인 조형 때문이지만 저 건물이 건물 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층부는 상가고 위는 한 40개 정도의 주거 유니트가 있는 상가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가 아파트가 저 20세기 초에 지어졌는데 20세기 초에 지어진 상가 아파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 보겠습니다. 이게 헬싱키인데 헬싱키 물론 서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여기도 신도시를 짓긴 짓습니다. 근데 구도심과 신도시의 공통점이 있는데 왼쪽은 구도심이고 오른쪽은 신도시거든요. 근데 구도심도 딱 보면은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뭐 다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남부 유럽으로 가면 거기 빨래가 널리겠지만 이제 북구 사람들은 그러진 않죠. 근데 신도시에 지어지는 건물들도 정말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층 상가, 위는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개떡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긴 하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제가 많이 모디파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많은 도시의 표준적인 주거의 유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싱키 같은 데도 가면 단지형 아파트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 그래프 역시도 시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베를린이에요. 베를린의 구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은 이제 미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왼쪽 그 사진에 그 까맣게 테두리 둘러져 있는 저 지역인데, 그 밑에 지역이 인구 밀도가 한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1km에 10,000명 사는 거예요. 1평방킬로미터에. 근데 이게 4대 문안 인구 밀도의 2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밑에 지역에 인구 밀도가 4대 문안 인구 밀도의 2배입니다. 아까 4대 문안 한 5천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유형의 건물들이 있느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하케쇼 마크트라는 원래 그 이전 동베를린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인데 여기가 정말 그 구도심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 업무, 상업, 주거가 완전히 혼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가서 보면 여러 개의 중정형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정을 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사진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중정 사이를 막 다니면서 도시를 탐색하는 재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지역인데 재밌는 거는 중정 안에까지 상가가 있는 거죠. 되게 시끄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물론 관광객도 오고 외지인도 오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또 상당수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상업 문화가 비교적 정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네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베를린이고 그다음에 뉴욕은 이제 사실은 워낙 도시 환경이 다이나믹해서 우리랑 동등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도 당연한 얘기로 맨하탄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 알 수 있고 다만 가운데 길다란 직사각형으로 뻥 비어 있는 데는 저건 이제 센트럴 파크죠. 그런데 맨하탄도 가서 우리 보통 맨하탄 그런 고층 빌딩을 생각하지만 맨하탄의 대부분의 그 어번 패브릭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들의 유형을 보면 제가 이제 거리형 주상복합이라고 이름 붙인 저런 미국식 그 무지개떡 건축들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호, 그 뭐 맨하탄의 구도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호 일대를 보면은 인구 밀도가 18,2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 밀도를 사대문과 동일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한 3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30만 명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숫자가 절대 아니고 뭐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80년대 한 25만까지 수용을 했던 지역이고 물론 그 삶의 질이 좋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는 건물들이 고층 빌딩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층수를 가진 건물들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대문 안에 단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대한 필지가 이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 이제 땅 없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이런 노력을 그쳐야 되냐?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 필지에 저런 식의 건물들을 지면 돼요. 그리고 주차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30만 명이라는 숫자의 또 다른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발주하는 소위 국책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죠. 그 보고서 몇 개를 좀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도심의 이상적인 인구 밀도가 얼마였으면 좋겠냐는 것에 대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보고서 중에서 제가 읽어본 것에 의하면 그 인구 밀도를 현재 사대문안 지역에다가 적용을 하면 한 35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국책 연구 과제에서 사대문안은 35만 정도 살아야 된다고 연구를 했던 선례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도시를 지나치게 광역화하면서 도심을 이렇게 텅 빈 상태로 방치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도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래도 일본 도시들이 우리한테 가장 그 밀접한 레퍼런스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그만큼 일본 도시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일본의 도시 주거 얘기하면은 이 두 개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나는 일본 대도시 주변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단독주택 벨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 그린벨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 보면 도시하고 도시 사이가 끊어지는데 일본은 저 단독주택 벨트가 끝도 없이 이어지다가 행정 경계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데 살고 있는 일본인의 평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집 자체가 조그맣고 아담하고 예쁘죠. 저기서 이제 물방개 같은 차를 하나 몰고 나와가지고 일본 이제 경차가 유행하는 나라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다 세워놓고 전철역에다 세워놓고 전철을 타는 순간 이제 통조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도심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 1시간 넘는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심 안에 있는 소위 일본 주식회사의 그 무수한 그 빌딩들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역순으로 집에 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매일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길바닥에서 붐비는 전철 속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는 상황을 매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전철 창밖에 묘령의 여인이 이렇게 어른거리는 댄스 교습소를 보면 가서 댄스를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6년에 나온 쉘비 댄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전공이 전공인지라 이거는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 영화의 정서가. 아니면 이런 교회 주변에 있는 그 도시 연담화 지역에 있는 저런 저층 단독주택을 많이 연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건축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본 건축가들이 그렇게 실력이 좋은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저런 단독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다른 우리가 일본의 도시 주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록봉기 힐즈 같은 걸로 대변되는 혹은 뭐 요즘 뭐 최근에 다시 또 그 인구에 회자되는 뭐 아자부다이 힐즈 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대 부동산 자본이 투자돼서 만든 랜드마크적인 건물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럼 저 중간엔 뭐가 없냐? 사실은 그게 이제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더 중간 유형에 속하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일본 도심에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도쿄에서 구도심이라고 하면 주로 그 황궁에 있는 지오다구 혹은 주오구. 주오구가 사실 한국으로 하면 저기 중구예요. 저기가 이제 동경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데, 동경 아시겠지만 역사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도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번성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역사가 절대 또 적은 지역도 아닌데, 뭐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이 파괴도 됐고, 그 도쿄 구도심에 치요다구와 주오구에다가 한양도성의 외곽선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얼추 면적이 비슷하죠. 치요다구하고 주오구를 더한 면적하고. 물론 한양도성은 저 안에 뭐 북악산도 있고 뭐 인왕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치요다구와 주오구도 저 안에 황궁도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녹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치요다구와 주오구의 인구가 얼마냐? 25만 5천 명입니다. 2025년에. 근데 저 숫자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원래 전 세계 도시계획 교과서에 도시 공동화를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얘기했던 것, 지역 중에 하나가 도쿄의 주호구예요.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도시계획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도심의 상주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외곽에 있는 저 레지덴셜 벨트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은 일본 경제가 성장하고 일본의 인구가 늘 때는 유효했던 방법일지 모르나 경제가 저성장기에 들어가고 인구의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버려지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도시의 그 저층 레지덴셜 벨트에는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위 식량 사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식료품점 같은 건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사에서 큰 문제인데 그러면 지오다구와 주오구는 어떤 방식으로 인구를 늘리고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 보시면 저는 이제 가쿠라자카라는 곳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무지개떡 건축들이에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다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심지어는 주차장 없는 건물도 많아요. 저층부는 예외 없이 다 상가고 위는 주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높이도 꽤 높죠. 그 가쿠라 자카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 한 10층 정도 가까운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지개떡 건축도 5층이 최소고 그보다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 5층 정도 되는 그 규모의 또 다른 그 공동 주거인데 저층부에 역시 상가가 있고 저건 또 뭐하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냐 하면 아카기 신사라는 그 일본의 그 신도 그 신사하고 또 이웃해 있습니다. 경계선도 없고 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구도심을 걸어 다니다 보면 뭐 저 교외에 있는 그런 저층 주거 벨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록봉기 힐즈 같은 거는 초거대 부동산 자본이 집중돼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아닌 도시의 일반적인 필지를 채우면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의 인구 밀도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도심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서울이 이상한 도시인지 이제 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건설교통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서울시청에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이 잘 안 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지금 동경에 신주쿠 지역 같은 데를 가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무지개떡 건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니시 신주쿠, 아니야, 이게 히가시 신주쿠예요. 그 동신주쿠 지역인데, 그, 뭐, 완벽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심이죠. 여기가 무지개떡 건축이 늘어나는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 저층부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주거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정말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본이 지금 구도심 인구를 늘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취지 중에 하나도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런 현상이 서울에 닥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도시의 미래는 특히 구도심의 미래는 나홀로 아파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나홀로 아파트가 중소규모 건축 사무소들한테는 정말 좋은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단지형 아파트는 대형 설계 사무소를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규모의 그 건물들은 중소규모 설계 사무실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존하고도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진에서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유형이 가능하기 위해서 일본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뭐 공용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를 줄이는데 합의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처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여간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도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땅에 주차를 해야 되고 그 공동주거는 무조건 단지형으로 지어야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서는 우리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도시들의 사례를 비워서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 챕터입니다. 뭐 제가 이런 발표하니까 어떤 분은 혹시 다음에 선거 나가냐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차기 선거에서 만약 이런 얘기 내용들이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인용이 된다면 저로서는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 이 도성구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종로구와 중구 중에 한양도성 밖에 있는 지역을 원래 속해 있었던 구로 환원을 하고, 그러니까 성동구나 용산구나 중구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의 경우에는 서대문구나 동대문구로 다시 환원을 하고, 한양도성이라는 명백한 물리적인 경계로 둘러싸여 있는 사대문 안을 하나의 행정구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도성구예요. 제가 제안하는. 근데 인구 30만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서울의 자치구 25개 자치구 하나의 평균 인구인 40만이 못 미치긴 해도 이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녹지와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뭐 5대 궁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저는 이 정도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 선배들의 어떤 앞선 그 생각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도성구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용어를 처음 들은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뭐 서울시립대에 계시던 송인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야기를 거의 들을 이유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다시 갖게 되면서
오늘 이러한 제안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쓰는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 도시라는 상황에 맞춰서 제안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무지개떡 건축이라는 건축 유형으로서 이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한다. 이런 거는 또 저의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성구라는 이름 자체는 제가 처음 쓰는 이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한양도성 서울 성곽은 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서울 시민한테 많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역사 구조물이에요. 아시겠지만 조선 건국 초에 지어졌고 저게 팔도에서 장정들을 불러다가 지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전문 건설 회사가 없으니까 저거를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군역으로서 이제 저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 다니다 보면 각자 성석이라고 그래서 각각의 공사 감독을 맡았던 사람들이 남긴 글씨 같은 게 있는데 보면 그 한반도 지형을 축소해 놓은 것처럼 그 동북부 지역은 함경도 사람들이 와서 짓고 서북부 지역은 평안도 사람들이 짓고 그런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다니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전히 구하고 동과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너무나 우리의 그냥 천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아주 이게 이 특별한 조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 지금 보면 이제 배달 청년인데 그 이 철가방 들고 배달하는 청년의 앞에 저 불 밝혀진 한양도성이 있는 거고 저 왼쪽 사진은 성북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능선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 이 도성 안쪽에서 바라보면 이 능선 위에 실루엣으로 이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계가 저렇게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거 저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대문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그 자존감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도성구랑 컨셉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거는 저는 또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능선을 올라가 보면 뭐 정말 그 이 주변 일대의 풍경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다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밤이 되면 이렇게 정말 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은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서울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서울의 어떤 거대 도시 서울의 이런 풍경들이 중첩되면서 그 우리한테 드러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상당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긴 대전제가 있죠. 이 한양도성 내 사대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그 유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대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왕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형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사대문 다 깔아뭉개자는 얘기입니까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두면서 개별 필지에 대해서 무지개떡 건축으로 접근을 했을 때 훨씬 단지형 아파트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도심의 상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길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지개떡 건축이야말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축적 수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그림이 뭐 상당히 재미난 그림인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제안이 만약에 현실화가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역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 나의 제안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 그러한 가정의 결과물인데, 이러한 가게가 도심에 생기면
그, 제 제안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뭐냐면, 도시명 식료품점인데, 뭐, 층고도 높고 상당히 근사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Your Fridge인데, 이게 이제 당신의 냉장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refrigerator인데 줄임이 fridge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을지로, 청계천, 뭐 이런데 이렇게 막 길가 모퉁이에 들어섰다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냥 역시 또 이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면서 가볍게 그날 저녁에 먹을 거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낙원 빌딩을 찾아갔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나눴던 대화. 우리 집 지하가 시장인데 왜 우리 집 냉장고가 커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대화에서 얻었던 그 발상, 즉 가장 도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의 발상에서 이제 얻었던 아이디어인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저 가게 이름은 제가 지은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정리를 해갖고 챗 GPT한테 줘본 거예요. 상당히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밀도의 복합 개발을 통한 4대문안 도성구의 인구를 30만 정도 확보를 해보자는 제안을 제가 드리면서 동시에 이것은 절대로 허황된 숫자 노름이 아니고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을 연구를 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한국 내에서 나온 국책 연구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야말로 요즘 전 세계에서 도시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런 항목들이기도 해요. 직주 근접, 시간과 에너지 탄소 발자국의 감소, 역사 자연환경의 혜택, 그리고 컴팩트 시티의 구현,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도시에 대한 담론의 최전선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오는 사대문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